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KF21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특파원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KF21 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에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 현재 KF21 최신 근황은 어떤가요? 방위사업청장님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비행시험 결과 같은 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려운 고비들을 다 지나가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수상 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난해 초음속 비행을 하고 올해는 이제 주로 고난이도 기동 시험을 했는데 특히 하이 AOA 그러니까 고바등각 기동에 대한 테스트가 최초로 시행했고 많이 유명해진 건 공중부분 테스트도 했는데 요 두 개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공중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고 작전 행동에서 중요한데 공중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인증을 받아야지 공중급여를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KF21 공중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규정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매뉴얼도 만드는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고바등각이라는 건 이제 게임 중에 에이스 컴뱃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꺾거나 아니면 속도를 크게 일려도 방향을 급전환해도 추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그 비행 능력을 유지하는 거죠. 40대 이상한테 유명한 거 호브라 기동이라는 게 혹시 그렇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톰 형님이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 AOA 고바등각 기동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격투전에 막 쓰고 이러진 않은데 급격한 방향 전환, 뭐 내가 이제 급하게 돌려야 될 때 이럴 때 필수적으로 현대전은 공중전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고 요걸 실정한 것은 이 4.5세대 플러스 알파라는 공중전 성능을 인정했다.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것이 이제 A사 유도발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A사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해서 그 표적을 임무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미사일로 정보를 써서 발사하는. 명중시켜야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공대공통투 핵심 기능을 이제 올해 안에 한다. 올해 안에 저는 이거 성공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진짜 전 이거만큼 칭송해야 될 게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도 하지만 기대도 되는 게 또 전자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전자전 재밍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서 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합 전자전 장비가 잘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요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탁구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전쟁에서 전투기가 살아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전자전 시험도 올해 해야 되나요? 네,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테스트가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자,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율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40%가 맞다, 아니다, 20%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0%가 맞습니다. 20% 기준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한 것은 일반적인 부품 국산화 기준을 넣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이나 이런 장비 중에 국산화 비율을 산정한 방법은 부품 가짓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품의 비용, 전체 비용 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먹고 들어가는 돈이 몇 %냐. 이 기준을 했을 때 지금 KF21에 들어간 F-44G402K 엔진의 경우에는 40%의 금액을 한국으로 옵니다. 나머지 60%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맞네요, 40%가? 다만 이제 이 국산화 기준 같은 게 부품마다 다른데 이미 쓰이고 온 기준 중에 하나를 지금 KF21에 들은 F-414 엔진에 적용하니까 20%밖에 안 된다. 요런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것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부품이나 아니면 몇 개의 파츠를 돌리고 하는지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수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만든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가 만든 독자적인 기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사청이 정식으로 이제 엔진 국산화 기준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것은 F-414 엔진의 그 면허 생산 요걸 기준으로 국산화 기준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게 2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산화를 높여야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팩트는 아니다. 그리고 엔진의 국산화 비율이나 이런 기준이나 전략을 다른 장비의 국산화 기준으로 전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엔진은 원래 국제 공동 개발의 기본이거든요.
여객기 들어간 엔진들 거의다가 뭐 GE나 PW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걸 다 외주를 주고 수십 개 나라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요런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KF11 엔진 국산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저번에 맞춰서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돈 때문이에요. 돈. 공군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해서 네.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슬라이드를 의도적으로 비우고 요거는 구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공군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엔진 정비랑 수리에 대한 들어간 비용이 전투기 정비 비용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100% 미국산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만 부서져도 안 고쳐주고 뭐 이게 엄청 심하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다만 국내 제작사, 국내 IP로 해서 국산화가 된다 이러면 특정 부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국제 공동 개발로 만든다고 해도 제작사가 오더를 해서 하면 그 하청업체는 그 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빨리 오죠.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국산화나 국내 개발에 대해서 국산한 무기를 만들 때 해외 부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전략 무기를 제외하고는 외국산 부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국산화를 해도 채산성이 안 맞겠다 하는 거는 수입해서 쓰는데 결론적으로 수입해서 써도 얘들이 단종되거나 이렇게 하면 남의 무기 체계에서 들어간 부품이 단종되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엄청 힘들고 고생이 드는데 우리가 체계를 갖고 있는 거에서 단종 부품이 해외 수입하고 하면 국산화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대체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업체한테 야 더 생산해 생산 중단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도 훨씬 쉬워요. 껍데기만 국산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지 정비가 잘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국산 헬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 수입산이잖아. 그 껍데기만 국산이야 이래도 같은 엔진을 써도 수입산 헬기 유지한 것보다 국산 헬기 유지 정비하는 게 비용도 싸고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15년 전에 저도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100%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해야 된다면 참여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특정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부품을 수입하는 거 아니냐, 말만 국산하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 과거에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도 있긴 했어요. 다만 큰 틀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IP라는 게 중요하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출할 때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KF21을 수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엔진 국산화를 해서 수출이 되는 나라랑 수출이 안 되는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F-16이 지금 온갖 나라에 다 수출이 돼 있죠? F-16을 도입하지 못하는 나라한테 우리 KF-21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제 엔진이 수출이 전투기가 미국 정부에서 수출을 거부한 것은 뭐 중국, 그렇죠. 캄보디아, 뭐 예전 러시아, 혹은 러시아 독립국가연합의 뭐 스탄 국가들 이런 국가들한테는 좀 수출이 미국제 엔진을 달아서 수출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제 엔진 말고 국산 엔진을 달아서 거기 수출해도 괜찮을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수출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거 자신이 좀 엔진 국산화, KF-20 국산화 관점에서 수출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인컴을 더 늘리고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리 부속의 유지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국내 IP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갑질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희가 엔진 국산화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죠? K2 흑표 전차에. 그거 제가 작년에 아덱스 취재하면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올해 말에 된다. 그래서 뭐 중동 수출 통제 다 풀릴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으나 그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가 원래 양산 일정과 별개로 추진돼서 양산이 원래 될라는데 국산화 될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양산이 중단됐다가 흑표 전차가 아예 사라질 뻔한 적도 있고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KF-22 전투기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 막바지에 네. 엔진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 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제차가 나오고 이게 독일제 엔진 보니까 이거 국산화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산화 전쟁인데 요 차이가 있고 요 과정에서 원래 독일제 엔진의 사이즈라는 걸 완벽하게 다 맞춰야 되고 그걸 준수한 상태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적재산권은 또 독일 엔진 거 침범하면 그렇죠.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예. 용접과 크기와 출력은 똑같은데 내부 구조는 다른 엔진을 만드니까 그냥 만들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독일산 1500만 원 엔진을 그 우리 기술로 구현하면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조절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K2 전차의 차체나 이런 거를 이 설계를 하려면 너무 돈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다만 KF-21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이 엔진 국산화가 KF-22 일단 120대 생산하기까지는 미국제로 쓰는 걸 결정을 했고 KF-22 EX나 아니면 수출형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국산 엔진이 규격이라는 게 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재설계를 하기 훨씬 쉬워요. 예. 두 번째는 KF-22 쌍말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특징이 할 수 있냐면 원래는 엔진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비행기에다가 멀뚱하게 신형 엔진 하나 달고 보통 엔진 3개나 4개 단 비행기 앞대가리에 달거나 아니면 엔진 3개, 4개 중에 하나를 뜯어내서 새 엔진을 달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KF-21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KF-21은 쌍말 엔진이니까 하나는 F414 엔진 달고 하나는 국산 엔진 달아서 테스트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그렇네. K2 전차도 엔진이 2개였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해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KF-21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항상 온 스케줄이었다. 우리가 일정에 차질이 없어서 이런 건데 드디어 일정 조정이 생겼습니다. 양산 일정 조정이 생겼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출 전망이 어려우니까 양산 일정을 조정하고 예산을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양산 일정을 조정하고 예산을 낮추면 수출 전망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생각을 못하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그 올 초하고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거 아닙니까? 그거 뭐 20+20 그 예, 얘기 맞습니다. 아니야? 20+20 중에 후반기 20을 네. 원래는 제일 좀 공장이 제일 잘 돌아가는 거는 이제 KF-21을 한 달에 2대 생산하는 네. 걸 기본으로 해서 1년에 24대, 20대 생산을 한 건데 첫 해에 조금만 생산하다가 마지막 해에 몰아서 넣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모두가 행복한 경우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뭔가요? 갑자기 해외에서 전투기를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군용이 첫 해 양산할 때 한국군용을 한 2대만 양산하고 나머지 18대는 뭐 해외 수출하고 그거는 특파원이 사실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로또랑 마찬가지예요. 예. 로또.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제일 좋은 거는 한 달에 2대씩 계속 꾸준히 생산하는 그렇죠.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걸 뭐 사놨다가 이제 그냥 재고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를 그러니까. 재고를 어떻게 해요. 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 왜냐면 리스크가 커질수록 투자를 좀 줄여야지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KF-22 말고도 다른 사업들, 국가 사업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각자 직업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이 국가랑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가 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런 경험들이 사실 없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좀 있었고 네.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 뭔가요? KF-21 블록2 개발비를 절약하면 네. 그 돈을 양산비로 돌리거나 아니면 양산 그 개발비를 절약한 돈으로 카이의 그 금융인 부담을 좀 낮춰주면 최소한 정상 진행이 되거나 혹은 이런 생산 일정을 바꿨을 때 생기는 그 문제점을 좀 줄일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더 스케줄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아끼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네. 결국에는 개발비를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 전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네. 사실 최근에 항공 R&D 쪽에 보면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게 많아서 네. 이게 KF-21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되겠죠. 가령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뭐 항공기용 핵심 엔진 부품 소재 연구 개발이라든가 네. 아니면 스텔스 무인기 비행 시험 등 R&D 예산이 올해 좀 삭감이 돼가지고 네.
국방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사항이 있고 그리고 R&D 예산을 올해 좀 복구를 시켜준다고 정부가 말은 했는데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잘 될지는 가을이 돼봐야 아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꼭 복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자님이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네. 왜냐 깎여서 불만을 표시하면 네. 그 뭔가 이제 보복을 당할까 걱정. 아,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라리. 네. 특파원님, 나라에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겁니까? 돈이 없는 걸 아시죠? 왜냐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컷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네. 다 이유는 있고 이유는 있죠, 당연히. 중요한 있으니까 네. 거기 논리 싸움에서 지면 삭감이 되는 거긴 해요. 예. 결국에는 세수를 늘려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든가 세금이 더 늘어나는가 둘 중 하나인데 저도 그렇지만 세금 늘어나는 거 누구보다 다들 싫어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너무 국가한테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우선순위에 사실 국방이 밀릴 수가 있죠. 정부 전체로 보면.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뭐냐면 KF-21 블록 1에 대한 이 해외 판매가 불투명하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핵심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예산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블록 1은 공대공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공대공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국가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나라들은 국방 예산이 작고 네. 국방 예산이 많은 나라들은 공대공만 있는 기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 참 미묘한 거란 말이죠. 성능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능이 부족해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산다는 거잖아요. 네. 국방 위협이 높아지고 당장 어떤 나라가 KF-21을 가져가지고 어떤 나라를 공격하거나 타격하겠다. 근데 공대지 무장 KG집이 없으면 없어? 실망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블록 1 사업을 하면서 120대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건 우리 공군의 사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와 지금 그 기체 수준 모자란 거 이런 거 등등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블록 2를 같이 섞어서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도 있고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를 봤을 때 블록 1, 블록 2를 넘어가면서 블록 1을 다 갈아엎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마지막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 특히 지금 KF-21 개발 방향성은 블록 1을 2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모든 KF-21이 멀티롤로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사실 요 부분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네. KF-21을 실제로 살 만한 예산과 의지가 있는 국가들한테 한국 공군과 같이 지금은 공대공밖에 없지만 업그레이드 해준다.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설득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사실 그렇죠, 유로파이터. 이렇게 많이 장사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면 공대지 미사일이랑 이런 것도 수출도 하고 다 팔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입도선명한 게 이 진입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넘기가 힘드냐.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KF-21 혹은 우리 K방산 얘기를 우리 특파원님하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있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 냉정하게 바라보는 현실이 그렇게 우리한테 달간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꼭 한마디 네. 아이돌 그룹 아니면 스포츠 스타 엄청 잘 나가고 금메달 따가지고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그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K방산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국뽕을 좀 빨아도 돼요. 하지만 그 빨아도 되는 이면에는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우리 업체,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반사회 연구를 하는데 하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진짜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짜내고 이런 결과로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K방산이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극복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민석 특파원님 모시고 우리 KF-21 그다음에 K방산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